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30살에 약간 늦은 결혼을 했지요. 혼전 임신으로 부랴부랴 결혼했던 터라 민호는 그해 겨울에 태어났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제 결혼 생활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간 정말 말 못할 일들이 많았지요. 그 세월을 어떻게 버텨온 건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범하지 않을 수 있는 제 결혼 생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결혼해서 아이 키우고 가족 뒷바라지하고 이런 일들은 저에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답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기도 하고요. 저를 힘들게 하는 건 참기 힘든 시모와의 관계였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의 남편과 만나고 결혼까지 하게 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나이 27이 막 지나려 하는 겨울이었습니다. 저한텐 둘도 없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날은 이 친구들과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맛집 검색하고 2차 계획하고 쉼없이 카톡 공유하며 들떠 있었지요. 저는 성격이 무난하다는 소리를 좀 듣는 편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중 이 친구들은 저에겐 유독 특별했습니다. 나의 허물과 고민을 필터 없이 얘기해도 마음 편한 친구들, 마치 고향에 온 느낌처럼요. 그래서 이 친구들만 만나면 저는 긴장이 풀어지고 행복했지요. 이날도 우리 넷은 맛집으로 가 맛있는 걸로 배를 채운 후 당시 좋아했던 술집에 들러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술집은 분위기도 좋았고 엉덩이를 떼기 싫을 만큼 편안한 인테리어가 마음에 드는 가게였어요. 친구들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저희는 꽤 오랜 시간 그곳에서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안주도 몇 번을 더 시킨 건지 쉼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 배가 고팠던가 봅니다. 한참 그렇게 우리들만의 시간에 푹 빠져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 불쑥 말을 걸었습니다. 뭐라는 거지? 정신이 없었던 터라 고개를 번쩍 들어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도 살짝 술이 들어간 듯 했지만 꽤 부끄럼을 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우리는 일동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양손으로 얼굴을 몇 차례 부비더니 같이 합석해도 되겠습니까? 라며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시선을 교환하다 그래요 라며 응했습니다. 사실 저에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무척 당황했는데 제 친구 시연이는 씩 웃으며 툭 넘기더라고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저는 이 남자분들 중 일행인 한 명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과정은 어땠냐고요? 많이 험난했습니다. 아주 많이요. 시댁의 반대가 심했거든요.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이었고 대기업에 다니는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시댁 입장에서는 어디 내놔도 남부럽지 않은 아들이었어요. 저도 중소기업이지만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요. 저에 대해 말하자면 제 자랑은 아니지만 외모는 참한 인상이고 어른들한테 이쁨을 받는 스타일이었어요. 사실 시댁에서 반대한 이유는 다른 문제보다는 저의 남다른 성장 과정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고아나 다름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친할머니와 살았고 잠깐씩 친척집에서도 지내며 정착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저의 무한한 긍정 에너지로 지금까지, 아니 그때까진 잘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에너지가 있었거든요. 희망, 의지 이런 것들이 무한대로 저를 뒷받침해줬어요. 학교 성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1년간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모아 전문대에 들어갔고요. 다니는 동안에도 계속 돈을 벌어야 해서 쉽지는 않았지만요. 스스로 성장하고 있는 제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답니다. 무튼 남편이랑은 헤어질 결심도 여러 차례 하고 노력도 해봤어요. 잘 되진 않았지만요. 제 남편, 그러니까 그 당시 남자친구는 매번 미안해하면서도 뚝심 있는 모습으로 제 옆을 지켰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잘할 자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누구보다 잘 헤쳐나갈 자신 있는데,
나를 믿어주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요. 그렇게 결혼이 미뤄지고 시간은 흘러갔어요. 저희는 여전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고요. 그날은 한 주의 노동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남자친구를 초대해 저녁을 차려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저희가 둘 다 해물탕을 아주 좋아했거든요. 어제 마트에서 사놓은 신선한 해물탕거리가 냉장고에 있었어요. 퇴근 후 씻고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냉장고에 있는 해물탕거리를 보는 순간 그대로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쩌지도 못할 정도로 역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냉장고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속이 메스꺼웠어요. 이번 주에 많이 피곤했나? 그날 회사에서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았고 거래처 문제로 운전도 많이 한 날이긴 했거든요. 그대로 저는 해물탕 냄새가 들어올까봐 방문까지 꼭 닫고 들어갔답니다. 나중에 알았지요. 임신이었다는 걸요. 첫째를 가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어 마지못해 허락해주신 시부모님께 죄송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일은 잊고 정말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지요. 시부모님은 부산에 사셨고 저희는 서울에 살았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한 많이 찾아뵙고 전화도 자주 드리자 다짐했답니다. 그동안 기분 상하는 일도 많았지만 시부모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임신 중에도 남편을 졸라 한 달에 한 번은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전화도 자주 드리고요. 여전히 냉랭하셨지만 노력하면 좋아지겠지 생각했어요. 시댁에 가는 길이면 근처 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시부모님이 정성스런 요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미리 레시피를 익혀두곤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혹시 때를 놓치지는 않을까 조바심 내며 매번 정성껏 차렸어요. 남편이 도와주려 해도 절대 부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요. 제가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했거든요. 탐탁치 않아 하는 시부모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았고요. 그렇게 여러 달이 지났어요. 칭찬까지 바라진 않았지만 여전히 냉랭하셨어요. 시댁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이 있으면 미리 나서서 처리해드렸어요. 어머니, 이건 곧 쓰셔야 할 것 같은데 미리 닦아둘까요? 커튼 바꾸셔야 하면 제가 알아볼까요? 이건 어떠세요? 제가 주문해두고 다음에 올 때 그 일랑 같이 달아드릴게요. 이런 식으로요. 어머님은 그럴 때마다 그래라 또는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해 겨울에 저는 첫째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여보, 전화기 줘봐요. 어머님한테 전화드리게. 저는 친정 어머니가 없잖아요. 어머니한테 전화를 거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목구멍이 뜨거워져서 어머니 하고 불렀답니다. 어머니, 아들이에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래. 저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라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이 들었을까 민망하기도 했고요. 어머니, 아기 보러 오실 거지요? 아기가 그이 닮아 잘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뭐라 뒷말을 이어갔습니다. 무한한 마음을 가시기 위해 그랬을 수도 있고, 다음 반응이 무서워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쎄한 대화는 시작에 불과한 거였어요. 그 후로 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왔답니다. 언제쯤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실까? 내 마음을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은 오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어떻게 참고 계셨는지 싶을 정도였어요. 생각해보니 그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을 뵐 때나 전화를 할 때는 대부분 남편과 함께였었더라고요. 전화도 보통 퇴근하고 하다 보니 남편이 옆에 있었네요. 얘기하다가 어색해 보이면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었네요. 첫째를 낳고 저는 1년간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 체질이었던 저는 아기를 낳고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귀가 윙윙거리고 호흡이 가빠졌어요.
밤낮 없는 모유 수유와 노하우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요. 배앓이에 전몸살, 심한 산후두드러기로 말도 못할 고생을 했어요. 50kg였던 몸무게는 43kg까지 빠졌답니다. 제 키가 168인데 정말 뼈만 남았다고 해도 될 정도였지요. 이때는 친정이 없다는 게 정말 슬퍼지더라고요. 엄마, 이럴 땐 어떻게 해? 하면서 전화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남편은 아침도 대충 빵으로 해결하고 출근했어요. 집에 오면 도와주려 노력도 많이 했고요. 눈물이 많이 났어요. 착한 남편 두고 죽으면 안 되는데 얼른 건강해지자. 남편 아침도 차려주고 싶고 몸이 안 좋으니 혼자 이런 상상까지 하며 눈물을 찔끔거렸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놀랄만한 일이 생겼어요. 그날 시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먼저 제 전화로 연락을 주신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전화벨이 울리는데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한테 며칠 전화를 못 드렸었다는 걸. 남편도 저도 아이가 있으니 정신이 없어 그랬더라고요. 어머니, 잘 지내시지요? 요 며칠 전화 못 드려 죄송해요. 미친년. 네. 안 들리니? 아니요. 저는 정말이지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문이 막혔지요. 그러고는 한동안 말없이 핸드폰만 귀에 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아무 말 없으시고요. 멍해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이 흐릿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너 혼자 있지? 네, 민호랑요. 갑자기 혼자 있는 건 왜 물으시지? 그렇게 욕을 하고 저는 계속 무슨 상황인지 싶었지요. 너 잘 들어라. 내가 우습지 않으면. 어머니 우습다니요. 너는 애 낳았다고. 이제 시댁은 무시하려고 작정한 거지? 아니에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도 전화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지랄하네. 너만 애 낳았지? 그러려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애 낳은 거야? 너 같은 애가 내 아들이랑 나 참 기가 막혀서. 이러시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더라고요. 저는 또 미련하게 눈물만 나고 아니라고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너무 놀라고 목구멍이 막혀 소리도 잘 안 나왔어요. 대답을 안 하면 더 화를 돋굴 것 같아 꾸역꾸역 목소리를 내뱉었어요. 그렇게 한참 욕을 듣고 전화를 끊을 수 있었어요. 한동안 머릿속이 멍했지요. 다음 날부터는 저도 전화를 하루도 빠짐없이 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수시로 전화를 걸어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기를 재워야 해서 벨소리를 아주 작게 맞춰놨는데 그러다 전화를 못 받기라도 하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저는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전화 소리에 예민해지게 되었어요. 몸은 더욱 힘든 상황이었고요. 살은 계속 빠져 41kg가 되었지요. 제 키가 168이고 원래 몸무게는 50kg에서 52kg 정도 나갔었거든요. 정말 뼈다귀가 따로 없었고 아기를 안고 나가면 사람들이 안쓰러워했어요.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은 저의 정신을 점점 피폐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정신줄을 잘 잡아야 하는데 하루는 전화를 걸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전화를 왜 늦게 받니? 어머니, 민호 씻기는 중이라 바로 전화드려도 될까요? 뚝. 그대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부랴부랴 아기를 씻기고 띠를 하고 업었습니다. 전화 중에 민호가 울기라도 하면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며 저를 비난하셨거든요. 어머니, 민호 다 씻겼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이런 말투는 정말 저를 힘들게 했어요. 또 뭐라고 해야 하나. 어머니, 제가 이번 달에는 그 일랑 내려가도록 해볼게요. 어머니, 민호도 보셔야지요. 뭐라고? 애기 100일도 안 되었는데 제 정신이 아닌 거지?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니. 이번 주에 내가 올라가마. 기차표 예약해라. 네, 어머니. 토요일로 하면 되지요. 몇 시 기차로 예약할까요?
오전에 일찍 출발할 거다. 네, 어머니. 어머니는 그 주말에 올라오셨어요. 남편이 마중을 나갔고 저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사실 저는 전날 저녁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지요. 어떻게 얼굴을 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큰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많은 생각이 들어 잠도 잘 자지 못했어요. 저는 부랴부랴 젖은 손을 닦고 현관으로 나가며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또 예상하지 못한 일이 펼쳐졌습니다. 아가야, 네가 고생이 많았다. 내가 애기 보러도 못 오고 너도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러시면서 저를 끌어안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제 등을 탁탁 쓰다듬으며 한동안 그렇게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자는 민호를 보러 방으로 들어가셨고요. 남편은 뒤따라 들어오면서 시어머니와 저를 보고 세상을 다 얻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 그 남편의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제야 남편도 마음의 짐을 덜은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잘해보자. 어떻게든 현명하게 헤쳐나가 보자. 그러면 다 행복해진다. 이때 이 결심이 틀렸다 한들 달리 방법이 있었을까도 싶네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편이 꽤 큰 짐을 끌고 들어왔더라고요. 궁금했지만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언제쯤 내려가시는 건지도 궁금했지만 역시 물어보지 못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민호를 보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버님은 원래 말씀이 없으셨는데 고생했다 라고 하시며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민호가 우리 며느리를 닮아 이목구비가 반듯하다며 계속 저를 쓰다듬으셨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반응하려 노력했지요. 같이 늦은 점심을 먹으면서도 칭찬은 계속되었어요. 종일 집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민호만 보았지요. 시어머님은 누구보다도 정 많은 시어머니 역할이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호를 돌봐주지는 않으셨어요. 기저귀를 갈거나 달래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입으로만 아기를 봐주셨어요. 그러다 칭얼거리기 시작하면 다정한 말투로 쏙 빠지셨지요. 민호가 배가 고픈가 보다. 기저귀 갈아야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민호도 나 이쁘다 하니 방긋방긋 웃으면 좋아했으니까요. 그렇게 아버님은 민호를 보시고 다음날 부산으로 내려가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같이 가지 않으셨습니다. 내일 아버님 내려가신다. 기차표 알아보렴. 네, 어머니. 표를 한 장만 예약하라는 얘긴가? 저는 시어머님이 어려워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하지? 어머니는 더 계시다 가실 거지요? 그래. 다음 날 남편도 출근을 하고 집에는 나, 어머님 그리고 민호만 남게 되었어요. 남편이 아침에 집안을 나서자 어머니는 그대로 소파에 털썩 앉으셨어요. 어머니도 힘드셨나 봐요. 그러고는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지요? 쉬세요. 저는 집안 정리 좀 할게요. 저는 아침 먹은 설거지를 하고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청소를 하다 보니 어머님이 소파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있다 보니 민호도 일어났는지 울기 시작했어요. 살짝 어머니 쪽을 돌아봤습니다. 혹시 민호를 좀 봐주시려나 기대를 했었나 봐요. 어머니는 잠이 살짝 깬 듯한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까지와는 다르게 전혀 미동도 없으셨지요. 저는 민호에게 달려갔어요. 기저귀 갈고 수유를 한 뒤 등에 업었어요. 그렇게 한참 집안 청소를 했지요. 민호가 칭얼대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머님 깨실까 얼른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까 배가 덜 찼나 싶어 젖을 물리니 다시 먹더라고요. 그렇게 수유를 하다 저와 민호는 잠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아기의 부모님 챙기느라 많이 피곤한 상태였지요. 어머님이 계시니 대충 챙겨주던 아침도 일찍 일어나 챙기느라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얼마간 정신없이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제 옆구리를 쿡쿡대는 느낌에 잠을 깼어요. 눈을 뜨니 위에 시어머님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발로 제 옆구리를 찌르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나오라는 눈짓을 하더군요. 저는 민수가 깰까 살며시 떼어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너 밥 안 하니? 나 굶을까?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섬뜩할 정도였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민수는 엄마가 떨어지니 잠이 깼는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수를 들쳐업고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셨고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 어머님 점심상을 준비했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어머니는 식탁에 앉더니 반찬들을 빤히 바라만 보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제 얼굴을 올려다보셨지요. 또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정적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부족하지만 많이 드세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더니 찌개를 휘적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더니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다시 반찬들을 하나씩 휘저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반찬들은 식탁 위로 떨어져 나가고 반찬들은 다 헤집어졌어요. 그러더니 저를 쏘아보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매일 이렇게 밥 먹었던 거니?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저한테 딱히 밥을 차려주신 적은 없었지만 어머니 밥상을 알고 있었거든요. 시댁에 다닐 때 몇 번 식사를 하고 계시는 아버님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밥상 뒷정리를 하느라 대충 어떻게 드시는지 알아요. 오빠도 무의식 중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먹고 사니 너무 좋다. 이런 정성 가득한 밥 차려줘서 정말 고마워. 자기는 어머님 집밥 먹고 지냈으면서 그래. 엄마가 요리에는 흥미가 없으셨지. 시켜 먹는 경우도 많았고 해주셔도 항상 먹던 밑반찬에. 여기까지 말하다가 말을 돌린 적이 있었어요. 저도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시댁에서 아버님 식사를 정리하다 보면 만든 지 꽤 된 듯한 반찬들만 몇 가지 올려져 있었어요. 맛을 떠나서 어떻게 보관하신 건지 말라있기도 하고요. 그랬어요. 어머니 조금 드셔보세요. 방금 만든 반찬들이라 맛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 보리차를 따라 드리고 민호 핑계로 일단 방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제 신경은 온통 식탁에 계신 어머니한테 쏠려 있었지요. 딸그닥 식사를 하시기는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참 소리가 들리더니 다시 거실로 가 소파에 앉는 소리가 났어요. 다 드셨나 보다. 저는 슬슬 나가볼까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다시 부엌 쪽으로 급히 돌리는 발걸음 소리가 났어요. 혹시 설거지 하시려는 걸까? 저는 다시 민호를 등에 업고 나갔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눈앞에 시어머니 행동에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네가 나를 무시하지 않고서야. 이건 어디서 배워먹은 음식 솜씨니? 이렇게 역정을 내시며 반찬을 하나씩 싱크대에 쏟아버리고 계셨어요. 드시던 반찬을 그렇게 다 버리시더니 무슨 생각이 나신 건지 냉장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러더니 아침에 만들어 유리찬통에 담아놓은 반찬들을 모조리 꺼내셨어요. 세상에 그걸 하나씩 따서 그대로 싱크대에 부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모두 다요. 민호를 업고 아침나절 고생해서 만든 반찬들을 모두요. 놀라서 바라보는데 마지막으로 찌개를 쭉 쏟아버리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냉소적인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너 이딴 음식 만들어서 우리 아들 돌려먹이려는 거 아니겠지? 어머니, 모두 좀 전에 만든 반찬들이에요. 어머니랑 그이 먹이려고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에요. 저는 울먹거렸어요. 속상해서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주부님들은 제 심정 이해하실 거예요. 밤에 애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요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화가 계속 솟구쳐 저한테 계속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니까 이제 신분 상승이라도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냐? 네가 이런 완벽한 가정을 가진 게 누구 덕인데. 고아나 다름없는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 격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 대하려고 결혼하겠다고 한 거니?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이해했습니다. 귀한 아들과 결혼했으니 그에 맞는 희생을 원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보기를 보인 거고요. 저는 울먹이던 걸 뚝 멈추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반찬들을 꾹꾹 집어넣었어요. 양손에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데 많은 생각이 듦과 동시에 머리가 정리되더라고요. 앞으로의 나의 정확한 위치가요.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여보, 바쁘지? 아니야. 민호 어머님이랑 잘 놀고 있지? 응, 그런데 자기야, 어머님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은데 뭐 좋아하셔? 글쎄, 한동안 말을 못하길래 자기는 잘할 때 어떤 반찬 많이 먹었어? 나는 거의 조미김이랑 먹었지. 알잖아. 우리 엄마 요리에 관심 없으신 거. 콩자반 하시면 한동안 같이 먹고 김치랑 먹고 그랬지 뭐. 그러니 자기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자기가 평소에 해주는 반찬은 우리 부모님한테는 진수성찬이라니까. 사실 아버님 모셔다 드리는데 말씀하시더라고. 나보고 복 많은 놈이라고. 집에서도 매일 이렇게 밥 먹냐고 물어보시길래 이 정도는 아니어도 비슷하게 차려준다고 말했지. 이번에 부모님 오셔서 좀 더 신경 쓴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지. 그건 사실이에요. 제가 많이 보고 배운 건 없어도 요리에 관심은 많았거든요. 그래도 결혼하면 살림도 야무지게 하고 내 가족을 위해 항상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는 꿈이 있었어요. 결혼 전에도 친구들 초대해서 대접도 하고 놀러 가면 제가 나서서 이것저것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새로운 음식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게 행복했어요. 다시 장을 봤습니다. 두 손 가득 들어가서 다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불쌍한 민호는 하루 종일 엄마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으면 애 위험하다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댔어요. 어머어머. 너 민호가 이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니? 제 눈은 계속 민호한테 가 있는데도 계속 뭐라 하셨지요. 저는 다시 반찬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반찬을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조금씩 반찬 가짓수를 늘렸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녁을 몇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허리가 빠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자 남편 차량 들어오는 알림 소리가 울렸어요. 어머니는 보던 TV를 끄시더니 소파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오셔서 제 등에 있는 민호를 쏙 빼가셨어요. 그러더니 눈을 맞추고 까르륵 장난을 치셨습니다. 민호는 드디어 제 등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현관문 버튼 누르는 소리가 들리자 어머니는 민호를 안고 현관 앞으로 갔어요. 민호야, 아빠 왔다. 민호는 할머니랑 놀았어요. 우리 민호, 할머니랑 잘 놀았어요? 엄마 고생이 많으셨네요. 할머니는 손자보는 낙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머니는 민호를 보고 웃으시며 연신 흔들어댔어요. 저는 뒤에서 남편에게 미소를 보내주었습니다. 남편이 지나가며 등을 토닥이며 살짝 안아주었어요. 그래,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민호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다짐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사실 밥과의 전쟁 같았어요. 끼니마다 다른 반찬으로 그것도 아침부터 새끼를 준비하려니 하루를 갈아 넣어야 되더라고요. 남편 퇴근 전까지는 민호한테 눈길도 안 주셨고요.
위험하다는 이유로 바닥에 내려놓지도 못하게 해 계속 업고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일주일을 꼬박 계셨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안 몸져 누웠어요. 남편에게도 속내를 말 못하고 친정도 없었던 저는 가끔 제 친구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기억하세요? 연말 모임 술집에서요. 그때 저와 함께 있었던 친구 시연이요. 시연이는 내일도 자기 1인 양 나서주는 저와는 결혼 전부터 각별한 사이였지요. 제가 열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듣고 제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제 손자인데 마음이 안 가신다니 독하시다. 그래도 남자들은 막상 알게 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아 한다더라. 고부간 갈등도 더 심해질 수 있고 그러니 밉지만 네가 좀 견뎌봐. 그래도 남편 착실하고 너 위하잖아. 우리 현명한 미정이. 어쩜 결혼 안 한 나보다 더 잘한다니? 너무 잘 알아서 결혼도 못하고 있잖니? 이렇게 종종 수다를 떨며 마음을 달래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날은 어머님이 먼저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올라갈 예정이니 주변에 전셋집 좀 알아봐라. 집을요? 그래, 웬만하면 같은 아파트로 전세 매물 나온 것 볼 수 있게 예약해두렴. 네, 그렇게 할게요. 저는 여전히 영문도 모르고 물어보지도 못한 채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오빠, 어머님한테 전화 받은 거 있어? 전셋집을 알아보라고 전화 주셨거든. 전셋집을? 글쎄, 나한텐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우리 넓은 집으로 옮겨주시려고 그러는 건가? 정말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어머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와 근방에 있는 매물들을 모두 보셨습니다. 저는 민수를 업고 앞장서 부동산 사장님들과 통화하며 집들을 모두 보여드렸지요. 하루 종일 집만 보고 다녔더니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녁에 되어서야 어머니와 함께 집에 돌아왔지요. 나는 내일 오후에 내려가마. 그리고 오늘 본 집 중 옆 라인의 8층 집. 그 집 내일 오전에 계약한다고 연락드려라. 알고 보니 어머님은 이미 부산집을 정리하셨고 저희 옆으로 오려고 계획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몇십 년을 살던 터전을 뒤로하고 그렇게 아들 옆으로요. 심지어 아들하고도 한마디 상의 없이요. 이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어머님과는 바로 옆 라인 이웃이 되었네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노동 감옥에 살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극도의 힘든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집 현관문은 예고 없이 또 시도 때도 없이 열렸어요. 집은 항상 깨끗해야 했고 냉장고도 극도의 청결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점심은 항상 저희 집에서 드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싱크대에 버리셨어요. 저는 너무 아까워 발을 동동 굴렀지만 대들지는 못했습니다. 민호 잘 때 잠깐이라도 낮잠을 자고 싶었지만 불시에 오셔서 저를 감시하시는 듯하여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오시는 것도 그렇고 전화도 수시로 하셨습니다. 드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만들어 오라고 요구도 하셨어요. 고구마 마탕 좀 만들어 오렴. 끈적대지 않게. 이에 붙는 거 질색이니. 입맛이 없어서 그러니 점심으로 구절판 준비해 오렴. 전병은 얇게 부쳐라. 뿐만 아니라 집에 필요한 게 있거나 고장이 나면 무조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어요. 민호를 막 재우고 한숨 쉬려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우리 집으로 넘어오렴. 어머니, 지금 막 민호 잠들었어요. 그래서 못 오겠다는 거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민호가 이제 막 잠들어서 조금만 재우고 가면 안 될까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대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불안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지요.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 자는 민호를 살살 들쳐업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필 엘리베이터가 수리 중으로 운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계단으로 내려가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다행히 어머니 집 라인은 엘리베이터가 정상 운행하고 있어 편하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 거실에는 선풍기가 꺼내져 있었어요. 막 더워지려던 때였거든요. 이것 좀 고쳐오렴. 어떻게든 작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버튼을 눌러보았어요. 하지만 선풍기는 정말 작동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선풍기와 씨름을 하고 있자 어머니는 얼른 고쳐오라고 성화를 내셨어요. 저는 일단 선풍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카드도 그렇고 차키도 집에 있더라고요. 더 큰 일은 엘리베이터 수리로 저희 집까지 걸어 올라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일단 선풍기는 1층 한켠에 두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숨이 차고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어요. 아기를 업고 있으니 열이 2배, 아니 4배가 되고 다리도 후들거렸지요. 수리해오는 동안 아기라도 봐주시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올라왔을 때 저는 그만 다리 힘이 풀려 계단에서 쭉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아기가 등에 있어 저는 안간힘을 쓰며 난간을 붙잡았어요. 그러다 다리를 접지르고 말았지요. 통증이 심하게 몰려왔어요.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제가 집에 차키를 가지고 올라가다 넘어졌는데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선풍기는? 선풍기는 1층에 있어요. 너는 도대체 어쩌다 넘어지고 그런다니? 그럼 선풍기는 언제 고쳐오겠다는 거야? 어머니, 저 병원 다녀올 동안 민호 좀 부탁드려요. 병원 먼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않니? 선풍기 수리 다 되면 그때 연락해라. 이러더니 전화를 뚝 끊으셨어요. 저는 그냥 민호를 업고 가야 했지만 다리가 생각보다 많이 다쳐 걷기가 힘들었어요. 그대로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제 몸과 마음은 지쳐 있었고 더 이상 이 모든 걸 해결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망연자실에 있는데 시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고 시연이는 저에게 달려와 주었어요. 시연이는 그때 저에게 구세주였지요. 덕분에 민호를 맡기고 병원을 갈 수 있었어요. 결국 깁스를 했고 그 더운 여름을 깁스한 채로 보내야 했지요. 시연아, 나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내가 계속 참고 지내도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 사실 나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놓고 싶어. 시연이는 말없이 제 얘기를 다 들어주었어요. 그러고 저를 안고 함께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결혼 이후 골마있던 제 마음이 터진 거였지요. 결국 제 몸은 버티지 못했고 저는 몸져 누웠습니다. 체력에 한계가 왔고 발 깁스는 생각 이상으로 불편했거든요. 저는 누구한테든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궁리하던 끝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보기로 했지요. 다행히 좋은 분이 바로 연결되었고 저는 어린 민호를 맡기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누구시지요? 엄마가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왜 아이를 엄마가 안 보고 모르는 분이 오셔서 보고 계신 건지요? 아이 엄마가 많이 아픈 것 같더라고요. 자고 있는데 조용히 말씀하시지요. 됐고요. 이제 돌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 시간이 남아서요. 남은 시간 동안 아기 돌보고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몸이 안 좋아 선생님께 부탁드린 거예요. 엄마가 아프다고 자기 애를 내팽겨쳐 두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이니? 정신력하고는 우리 아들이랑 살면서 이러고 살려고 결혼한 건지 말해보렴. 남들 다 하는 거 너만 못하겠다고 그렇게 누워있는 게 말이 되는지 말해봐. 제가 끼어들 일은 아니지만 몸이 저렇게 약해져 있는데 이러다 큰일 납니다. 당장 병원에 입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아줌마가 끼어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걱정이 되어 그러는 겁니다. 내 딸뻘인데
저렇게 골골대는 걸 보니 안 되어서요. 정말 오지랖이 태평양이라더니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었네요. 그렇게 돌봄 선생님과 어머님 사이에서 큰 소리가 오고 가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선생님은 제가 요청해서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어머님은 제가 선생님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이런 버릇없는 것이 나보고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니?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 지금 돌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사정으로 가시는 것이니 남은 시간은 그대로 올릴게요. 저는 돌봄 선생님이 험한 꼴을 당하시는 것 같아 얼른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내가 걱정이 되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돌봄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선생님, 오늘 민호 잘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볼게요.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선생님은 계속 자리를 뜨지 못하셨어요. 어머님은 답답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돌아가세요.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남의 집에 버티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군요. 이러면서 선생님 가방을 찾아 선생님한테 강제로 쥐어주고는 현관으로 떠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쭈뼛쭈뼛거리며 계속 걱정스런 눈으로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뒷걸음질로 버티며 조금씩 현관으로 밀려나고 계셨지요. 시어머님은 한 손으로는 선생님을 밀치고 다른 한 손은 뒤로 넘겨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러다 선생님은 어머님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선생님은 현관문턱 중간에 걸쳐 그대로 뒤로 넘어가 계셨고 그 바람에 시어머님이 선생님 위로 엎어지셨고요. 선생님은 다치셨는지 비명을 지르셨어요. 저는 몸을 질질 끌고 다가갔어요. 먼저 위에 있는 어머님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요. 하지만 어머님은 스스로 일어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돌봄 선생님을 팔꿈치로 계속 짓이기고 계셨지요. 선생님은 아래 깔려 무척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제 눈에는 어머님이 일부러 선생님을 누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을 옆으로 밀어냈어요. 어찌나 힘이 세신지 간신히 조금 밀어낼 수 있었지요. 선생님이 그 틈에 몸을 최대한 옆으로 기울였어요. 어머님은 바닥으로 떨어지며 반동에 몸이 살짝 뒤집혔지요. 저는 선생님 다친 곳이 없는지 걱정이 되어 얼른 몸을 일으켜 세워드렸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선생님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바닥에 누워있던 어머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러더니 저와 선생님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뭐가 분한지 꽥꽥 소리까지 질러대면서요. 너는 시애미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생판 모르는 이 여편네가 걱정이라는 거야? 머리채를 잡은 힘이 어찌나 센지 선생님과 저는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분노를 못 이기는 듯 욕을 해댔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것. 내 아들과 결혼하는 것까지 참고 눈 감아줬는데 시부모 떠받들고 살지는 못할 망정 감히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다니. 어머니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듯 소리를 꽥꽥 질러대며 저희를 흔들어댔습니다. 저와 돌봄 선생님 또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지요. 그렇게 비명소리를 내며 셋이 뒤엉켜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그곳에는 남편이 서 있었지요.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난리를 치고 있었으니 차량 들어오는 알림 소리도 못 들었던 거지요. 어머니는 정신이 나가셔서 남편이 서 있는 걸 한참 뒤에 알아차리셨어요. 그러는 통에 남편은 그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지요. 어머니는 문득 남편이 옆에 있는 걸 인지했는지 미친 듯이 머리채를 흔들어대던 손을 내려놓더군요. 선생님은 그대로 쓰러지셨고 저도 뒤이어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는 한참 뒤에 병원에서 눈을 떴어요. 의사 선생님은 몸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버틴 거냐며 저와 남편을 나무라셨습니다. 아내분 몸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계셨나요? 몸의 면역 체계가 다 무너져 있어요.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당분간 입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남편도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웠겠지요. 남편은 돌봄 선생님께 가서 사죄하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돌봄 선생님은 다리에 골절이 생기시고 허리도 삐끗하셔서 병원에 당분간 입원하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돌봄 선생님과 긴 얘기를 나누고 온 듯했습니다. 그리곤 그날 말없이 제 침대 곁을 지켰어요. 저는 사경을 헤매듯 깊은 잠에 빠져 몇 날 며칠을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민호가 여간 걱정되는 게 아니었지만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2, 3일 지나자 정신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없이 제 곁을 지켰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병원에 찾아오셨지요.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잠깐 할 말이 있으니 넌 나가 있겠니? 어머니는 남편에게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응시하고 있더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어머님은 한동안 냉소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조용히 그 눈을 응시했어요. 반성은 했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동요도 없었지요. 그때 이미 제 마음은 정리가 되었죠. 더 이상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끌고 갈 이유도 없고 개선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반응에 당황하신 듯 했어요. 시어미한테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주둥이를 잘도 닫고 있구나.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랑 상대를 하지 않겠다는 거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래, 너 이럴 줄 알았다. 시어머니의 눈이 이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위로 들어올려 아래로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내리쳤고 저는 다시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어머니!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어머니는 제 머리에서 손을 뗐습니다. 너 이런 애 말 들으면 안 된다. 불쌍한 우리 아들. 어쩌다 이런 수준 낮은 애를 만나가지고. 이러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남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만! 돌아가세요! 이 사람 퇴원하면 그때 얘기해요. 어머니는 어쩌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을 자는 건지 기절한 건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조금씩 회복이 되어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봄 선생님은 며칠 더 입원하시고 통원 치료를 받게 되셨고요. 민호 보러 와주셨다가 생각지도 못한 험한 일을 당하셔서 뭐라 죄송한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돌봄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저한테 용기를 내라고 하셨어요. 세댁, 내 딸 같아서 그래. 그냥 무조건 참고 산다고 착한 게 아니야. 그런다고 상대방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한없이 우습게 보고 얕보려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야. 일단은 나를 지켜야지. 아기도 어린데 엄마가 건강해야 하니까.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 저는 돌봄 선생님과 오랜 얘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선생님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따뜻한 어른이 저한테 이런 진심 어린 얘기를 해준다는 게 낯설기도 하고 심장도 두근두근 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나오니 남편이 조용히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한 손으로는 제 짐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집까지 왔습니다. 집에 민호는 없었어요. 남편은 믿을 만한 친척분께 민호를 부탁했더라고요. 민호 잘 지내고 있어. 고모님이 유치원 운영하셨던 분이고 정이 많으셔서 민호가 굉장히 잘 따르고 즐겁게 지내고 있어. 고모님도 민호가 있어 너무 좋으시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민호 조금만 더 맡기자. 이대로 조금만 더 쉬어.
나 당신 잃고 싶지 않아? 당신 쉬고 내일쯤 어머님 아버님 뵈러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래, 알겠어. 그리고 오늘 밥은 내가 준비할게. 내가 당신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해준 게 없어. 당신이 해주는 정성스러운 밥 매일 먹으면서도 나는 한번 해줘야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당신이 뭐든 척척 잘하니까 그냥 다 잘 되어가고 있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 내가 너무 미련했지? 당신 잘못한 거 하나 없어. 내가 당신 그 따뜻한 마음 모를 줄 알았어? 내가 당신 아니었으면 어떻게 버텼겠어. 그러니까 왜 버티느라 힘들어했냐고. 이제 버티지 말고 놓아버려.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 저와 남편은 한참 그렇게 서로 바라보고 미소를 짓고 또 그렇게 마음을 나누었어요. 마음이 평온해지고 저는 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저녁을 먹고 시댁에 방문했어요. 어머니는 가자마자 과일을 깎아오라며 저를 주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토닥이며 소파에 앉혔습니다. 네가 얼굴이 헬쓱하구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병원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하며 남편을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제 쪽을 바라보시고는 밉다 하니 몸까지 약해가지고. 어머니는 이제 아들 앞에서 더 이상 가식적이지 않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차라리 솔직하게 앞에서 얘기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는 사과와 배를 예쁘게 깎아 거실로 가져갔어요. 어머님, 아버님 과일 드세요. 저는 하나씩 건네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아들을 챙기셨지요. 우리 아들, 이거 하나 먹어보렴. 사과가 맛있더라. 네. 지영아, 지영이도 먹어. 이번엔 남편이 저를 챙겼어요. 시어머님은 못마땅하셨는지 바로 눈치를 주셨어요. 그러더니 바닥에 슬쩍 손을 뻗어 제 다리를 꼬집었어요. 어찌나 세게 꼬집었는지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손을 얼른 거뒀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니? 그 누구든 이제 지영이 힘들게 하면 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네가 주제도 모르고 네 남편을 세뇌시킨 거구나. 틀림없어. 어리석게도 그렇게 머리를 썼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라 하든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어요. 지영이는 누구보다 현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뭘 어쩌자고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대는 거야? 엄마 앞에서 오늘 뭐 하자는 거니? 지영이한테 지금까지 하신 행동 사과하세요. 네가 이런 것 하고 살더니 미친 거구나? 그럴 리가요. 지영이 덕분에 제가 사람 되었는거려. 그러니 이제부터 지영인 제가 지킬 겁니다. 내가 이런 애 며느리로 받아주고 조용히 살고 있는데 사과라니? 뭘 사과하라는 거냐?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고 막대하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하셨어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구나. 제 정신이 아닌 게야. 이 애미한테 어디. 저 여우 같은 것한테 홀려서 제 정신이 아닌 게야. 어머니는 폭폭하다며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기도 하시고요. 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 반응 없이 우리는 눈물을 짜내는 시어머니를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혼자 억울해 하시다 멈추시더라고요. 저희는 일동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사과를 바랬겠고 저는 어머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궁금했어요. 됐다. 내가 이 나이에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구나. 한참 부족하네. 며느리로까지 받아줬는데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멀쩡한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고 네가 알아서 나가거라. 나는 이제 너 며느리로 인정 못하겠다. 아니요. 어머니는 결정권이 없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건 지영이한테 사과할 마음이 있냐는 겁니다.
너는 계속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무슨 사과를 해? 그럼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사과할 게 있어야 사과를 하지 않겠니? 나 같은 시애미가 어디 있다고 죄인이라도 된 듯 나를 이리 앉혀놓고 사과를 하라니. 너 얼른 정신 차리고 쟤 내보내야 한다. 쟤가 제 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너도 요즘 말하는 그 가스라이팅인가 뭔가 그걸 당한 거다. 아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알겠습니다. 어머님은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으신 거네요. 지영아, 가자. 저희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뵙는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니도 더 이상 저희 집에 방문 못 하십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다 가다 보면 불편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는 제 아내 지켜야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아버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아버님도 모르고 계시지는 않았겠지요. 어머님은 충격을 받으신 듯 말도 못하고 입을 벌리고 계셨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저를 공격하셨어요. 황소처럼 머리로 제 옆구리를 들이받으며 저를 쥐어뜯었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었고 그 틈을 타 순식간에 제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급기야는 아들이랑 나를 갈라놓는구나. 이제야 속이 시원하니? 네 그 검은 속내를 이제 드러내는구나. 하면서 펑펑 우셨어요. 남편은 재빨리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저와 떨어뜨려 놓았어요. 그리고 저를 살폈지요. 어머니는 누가 봐도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저를 부축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현관비번도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어머님과는 정리가 되었냐고요? 아니요. 어머님은 계속 오셔서 초인종을 누르셨고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를 보내시고 길에서 마주치기도 했지요. 그럴 때마다 조용히 넘어갈 리는 없었고요. 매번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남편은 고민을 하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이사를 갔어요. 남편은 마침 지사 발령이 났고 저희는 전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결국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며느리를 잃으셨지요. 그렇다고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몸과 마음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연고도 없는 곳에서 단둘이 살게 되신 거고요. 결국 다시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만 보고 서울로 올라오셨으니 그곳에 계속 있으실 이유가 없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 그 아파트 근처에 가질 않아요. 저에겐 너무 큰 상처였고 아픔이었거든요. 지금은 쑥쑥 자라는 민호와 자상한 남편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시부모님과도 좋은 사이로 지냈으면 어땠을까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짜여지기 힘들겠지요. 지금까지 저희 가정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가정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